요거는 시간이 안 들어갑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원인과 전망 이렇게 달았는데 우리 이의현 대표께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과 전망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군사학에서 전쟁의 의미는 개전부터 종전까지입니다. 넓게 보면은 원인부터 여파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개전부터 종전까지를 전쟁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은 영어로 워죠, 그죠? 워인데 사태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state and statement인데 전쟁의 원인부터 발발부터 끝나고 여파까지 합쳐서 사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간 전쟁하기도 하고 아프간 사태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인간의 본성과 세력 균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진난만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을 봐라. 얼마나 선한가. 그죠? 얼마나 선한가. 그 다음에 재난 사태가 났을 때 기부하는 재벌 총수들을 봐라. 얼마나 선한가. 자원봉사에 나오는 봉사자들을 봐라. 얼마나 선한가. 조건 없이 봉사하는 종교인들을 봐라. 얼마나 선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악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들이 똥을 쌌을 때 악을 기리면서 우는 모습을 봐라. 얼마나 악한가. 아이들이 배고플 때 울어제끼는 모습을 봐라. 얼마나 이기적인가. 기업 총수들은 무조건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강화하여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기부를 한다. 얼마나 이기적인가. 자원봉사 나오는 사람들 자원봉사 시간을 위해서 봉사한다. 얼마나 이기적인가. 종교인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 그것도 이기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판단에 맡기고요. 자, 그 다음에 세력 균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력 균형이라고 하면은 힘이 같다 전부 다 100%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제정치학이나 군사학에서 세력 균형은 힘이 같은 게 아니에요. 즉 뭐냐 하면은 내가 강한 겁니다. 세력 균형 앞에 뭐가 생략되는 거 하면은 내가 보기에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힘이 같은 상태입니다. 자, 모든 국가들은 최소한 적국만큼 힘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기 자신의 힘을 낮게 평가하고 상대의 힘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1%의 가능성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가요, 오늘 피곤해. 그럼 덮고 잠어 내일 읽으면 돼요. 그죠? 일을 하다가 D 그럼 차 보고 내일 하면 돼요. 근데 전쟁 막 하다가 스톱 내일 하자 안 되거든. 그게 남들보다 항상 강한 힘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낮게 평가하고 상대를 높게 평가해요. 그럼 힘이 같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훨씬 더 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세력 균형입니다. 세력 균형은 힘이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다고 믿는 상태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세력균형의 시대였습니다. 세력균형의 시대. 그런데 문제가 세력균형이 파괴가 되니까 전쟁이 발생하더라 이거야. 파괴는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자나 정치가들이 이 세력균형 이거 안 돼. 딴 걸로 국제평화를 만들자. 해가 나온 게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뭐냐 하면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 선한 인간들로 구성된 국가도 선하다. 그러면 와 전쟁이 일어나고 그 선한 국가의 본성이 발현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그 제도를 만들면 전쟁이 아니란다. 그게 뭐다? 국제기구, 국제제도, 군비통제입니다. 그래서 국제연맹이 만들어졌고 국제상설재판소가 만들어졌고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했어. 누구한테 또 누구한테. 예.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맹을 만들고요.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국제상선재판소를 만들었는데도 뭡니까? 또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버렸어요. 또 일어나니까 학자들과 그 국제정치학자들은 자유주의 가지고 전쟁을 막지 못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 나온 게 뭡니까?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는 뭐냐 하면은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다.
그러한 인간들로 구성된 국가도 이기적이다. 이 이기적인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한다. 그리고 군사적 동맹을 만든다. 결국 세력균형이 형성된다. 이 세력균형이 평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왜? 이거는 뭐 주장이지 이론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증명도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그러한 인간들로 구성된 국가도 악하다. 또 증명이 안 돼. 그래서 이 현실주의가 사그러지고 다시 나타난 게 하나의 이론입니다. 신현실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이론입니다. 즉 뭐냐? 자, 여러분 보세요. 국제 무대에서 보면 원인은 다르지만 같은 결과가 발생하더라. 예를 들어서 국가의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 모든 국가들은 이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꼭 힘센 놈만 이익을 가져가요. 그죠? 힘센 놈만 이익을 가져가더라 이거야. 두 번째, 국가의 변화와 관계없는 유사한 결과 발생.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국가가 상당히 변했어요. 즉 뭐냐면은 미국 일변도 정책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뻗쳐서 평화적인 국제관계를 형성하고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파병을 했어요. 왜 파병을 했느냐? 국가의 내적 성격이 변했어요. 변했는데도 이라크에 파병했어요. 왜? 한미동맹이라는 국제구조가 뭡니까? 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희한하단 말이야. 원인은 다르지만 똑같은 결과가 항상 발생해요. 왜 그럴까? 게레스 앤 웰치 같은 사람이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나온 게 뭡니까? 동일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국제구조다. 다시 말해서 국제구조, 힘 있는 자와 약한 자가 존재하는 국제 무대에서 힘 있는 자가 항상 이득을 얻고 힘 없는 자는 이득을 얻지 못한다. 이 국제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변화와 관계없는 유사한 결과, 국제구조, 한미동맹이라는 국제구조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국제구조가 결정한다. 이게 바로 신현실주의적 입장입니다. 입장을 간단히 보면요, 국제 무대는 무정부 상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국가들이 자기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무정부 상태다. 이 무정부 상태에서 누가 나를 먹지 않을까 경계하고 남들보다 강하기 위해서 경쟁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협력은 위협이다. 뭐냐면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협력을 했을 때 이익을 나누잖아. 그죠? 이익을 나누는데 상대에게 돌아간 이익이 군사력 증강을 통해서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협력을 안 해요. 두 번째가 뭡니까? 협조는 종속이다. 비교 우위론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 걸 타국에 생산하는 걸 수입한다. 계속 수입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그 사람이 죽어버려요. 결국 종속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신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협조와 협력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지구적 체제가 형성이 되면, 즉 세력균형이 형성되면은 국가의 의도와 행위는 그 구조에 의해서 종속된다. 우리 보잖아요. 한미일 북중러 백날 천날 개봐야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한미일 북중러의 그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력균형 이론에 의하면은 세력균형이 파괴되면은 전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이론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력균형이 파괴되면은 전쟁이 발생한다. 세력균형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강한 상태입니다. 내가 강한 상태, 힘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자, 보면은 세력균형의 파괴는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국이 우위인데 타격이 예상되면은 선제 공격을 한다. 이게 한국 전쟁 아닙니까? 한국 전쟁 보세요. 이 한국이라는 국가가 미국과 일본과 동맹을 강화되면은 그 당시 소련은 위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자기들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게 한국 전쟁입니다. 걸프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합병했잖아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합병하면 미국 중심의 체제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라크를 공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프간, 이라크, 보스니아 내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을 자부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이 참전 안 하면은 체면이 손상되기 때문에 공격한 겁니다. 두 번째 세력 균형의 파괴는 뭐냐면은 상대국이 우위인데 자국이 우위라고 인식을 하고 상대를 압박할 때 그렇습니다. 분명히 상대가 우위인데 내가 우위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압박하면은 상대가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그렇잖아요. 1차 세계대전에서 삼국 협상,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자기가 우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독일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군사력을 정강해가 굉장히 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독일한테 간섭을 하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때 연합국은 전략적 폭격 능력을 굉장히 과대평가해서 자기가 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실상은 독일의 군사력이 미국을 빼고는 더 강했어요. 유럽에서. 간섭을 하니까 전쟁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자, 세 번째 세력 균형의 파괴는 뭐냐면은 자국 우위 붕괴가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승리의 가능성이 있으면 공격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전쟁 전에는 나토와 러시아가 세력 균형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러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앞마당,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위성국 앞마당, 러시아의 뒷마당, 코카소스 3국,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중앙아시아 5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자, 이 나토와 러시아는 서로가 자기가 힘이 세다고 생각했어요. 나토하고 미국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있고 나토라는 국가가 있으니 우리가 세다고 생각했어요. 뭐다? 러시아도 뭡니까? 자기 앞마당에, 뒷마당에, 중앙아시아에 자기를 쫙 보호해주는 국가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국과 나토도 강하다고 생각했고, 그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위성국도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전쟁이 안 일어나죠. 왜? 자기들이 서로 강한데 전쟁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력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깨지는가? 바로 나토가 확장하기 시작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러시아의 앞마당의 옛 위성국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비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막 야질이 다 나토에 다 해버렸어요. 야질이 다. 러시아로서는 이 힘의 균형이 깨지는 위협을 느낀단 말입니다. 게다가 막 스웨덴 가입 진행 중에가 막 핀란드부터 다 가입하거든. 이 힘에 이제 나토가 막 힘을 키우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강한 줄 알았는데 쟤는 다른 거 맞붙는 게 이게. 아니다. 예, 자기가 강한 줄 알았는데 자 보세요. 앞마당 다 넘어갔습니다. 그죠? 앞마당 다 넘어갔잖아요. 이게 옛 위성국들 나토한테 다 넘어가니까 러시아는 내가 강한 세력 균형 체제가 붕괴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판단하고 여기서 전쟁을 일으켜서 막지 않으면은 내 중심의 세력 균형 체제가 붕괴되고 우리 체제는 약소국으로 전락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판단해서 뭡니까?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게 되는데 승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침략한 겁니다. 이때 보면 상비군이 20대 100, 공군력이 120대 1200이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무너지는 세력 균형을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나토의 확장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해서 침략한 겁니다. 자, 미국은 왜 또 참전했느냐? 자, 여기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해버리면은 균형추가 다시 러시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도 자국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잖아요. 보면 이거 잠깐 보면 알겠지만은 2022년부터 23년 8월까지 약 600억 달러, 79조 3,400억 원. 8월 10일에 하원에 추가 요청을 했는데 400억 달러, 52조 6천억 원을 미국이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 중이라 나토 가입이 불가하지만 전쟁 끝나면 나토 가입시켜주겠다. 그 다음에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을 면제해주겠다. 이거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겁니다. 면제해주겠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의 현대화를 도와주겠다. 자, 미국이 이처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넘어가면은
자국의 완벽한 의가 깨진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참전해서 우크라이나를 지킴으로써 미국 중심의 우위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 겁니다. 자, 전쟁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미국과 나토 세력 균형을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자기의 우위가 확인될 때까지 전쟁합니다. 언제까지 지원할 것이냐고 세력 균형으로 판단할 때까지. 자, 다시 말해서 미국과 나토가 우위다 라고 판단할 때까지. 언제까지? 우크라이나의 국가 존속이 보장되고 러시아가 종전을 제의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됩니다. 자, 종전은 언제 가느냐? 세력 균형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 종전으로 갑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기 땅을 찾든 안 찾든 그것은 미국과 나토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왜? 과다한 전쟁 비용 및 전쟁의 장기화로 피로감이 있고요. 러시아가 궁지로 몰려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러시아는 문제가 뭐냐면은 세력 균형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완벽하게 나토 쪽으로 가버리면은 러시아가 세력 균형에서 밀리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카드까지 꺼내야 할 정도인데 핵카드를 꺼내면은 뭡니까? 자기가 더 궁지에 몰리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보기에는 현 전선에서 종전을 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뭡니까? 바로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얼마나 찾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막강한 군사력을 제공했지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분석하겠어요. 공군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아군의 진격을 음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 포병과 마찬가지로 적의 기선을 제압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공군은 뭐 40여 대밖에 없습니다. F-16이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 전선을 벗어날 수 있겠지만은 공군력이 지원되지 않으면은 지금 현 전선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신현실주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 간의 전쟁 가능성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미국, 한국, 일본이 하나의 축,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하나의 축입니다. 세력 균형입니다. 왜? 미국과 한국과 일본은 자기가 강한 줄 알고 있어요. 그죠? 세력 균형.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도 자기가 강한 줄 알고 있어요. 경제력은 미치지 못하지만 군사력에서 강한 줄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세력 균형 체제입니다. 세력 균형 체제. 자, 여기서 남북한 국가 대 국가로 보면은 강대국과 약소국입니다. 우리가 일반 전쟁론에서요,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힘이 비슷한 자끼리 합니다. 왜? 승리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남한과 북한을 보면은 남한은 군사적 강국, 북한은 군사적 약소국입니다. 그래서 전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에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 몇 분 남았습니까? 예,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무리해 주십니다. 예. 자, 여러분, 북한의 핵무기는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 북한의 핵무기는 첫째, 핵무기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담보무기입니다. 자, 러시아 보세요. 밀리면서도 핵무기 사용 못하잖아요. 그 뭐냐면 핵무기는 담보무기.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막 내가 밀려요. 밀릴 때 스톱! 그만! 핵무기 쏠 테니까 못 옵니다. 이게 바로 담보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체계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킬체인은 뭐냐면은 적이 핵무기를 쏠락하는 기미가 보이면은 핵기지를 원점 타격에서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저 주한미군의 위성이 탐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탐지를 합니다. 북한에서 핵을 쏠락한다 탐지하면 좌표가 쫙 날아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핵기지를 원점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타우러스 미사일, 두 번째가 F-35입니다. 스텔스기. 이 타우러스 미사일이 굉장히 상당스러운데요. F-15 양날개 한 개에서 답니다. 다는데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500km입니다. 이륙해서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0% 적의 기지를 타격할 수는 없어요. 왜? 지하 갱도에 핵기지가 있을 수 있고 잠수함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동식 핵기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핵무기가 날아올 때 우리가 쏴가지고 하늘에서 격추시키는 게 미사일 방어체계잖아요. 살아남은 핵무기가 왔을 때 그 미사일 방어체계 우리 있잖아요. 이지스함에 SM3가 달려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핵 방어 체계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 핵무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에 남북한 두 개의 국가를 놓고 봤을 때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이기 때문에 현재 전쟁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두 번째, 세력 균형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미국과 남한, 일본이 한 개국 혹은 그 이상이 북한 혹은 중국을 침략했을 때, 혹은 중국, 러시아, 북한 한 개국 혹은 그 이상이 남한 혹은 일본을 침략했을 때 세력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 발생하지, 지금 현재 세력 균형이 팽팽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전쟁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